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이 블랙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뜻밖에도 약 400년 전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장소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죠. 아이작 뉴턴이 어렸을 때 살았던 생가인데요. 그의 집 앞에는 하나의 커다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어린 시절 뉴턴은 이 나무 아래 앉은 채 정수리를 꽝 때린 사과를 보고 중력, 만유인력이란 힘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이 뉴턴과 관련된 영웅담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실제로 뉴턴이 기록한 여러 기록과 책들을 보면 실제 뉴턴이 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뉴턴이 했던 고민은 단순히 사과가 왜 떨어질까가 아니었습니다. 뉴턴이 했던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죠. 사과처럼 작고 가벼운 물체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면 하늘에 떠 있는 저 커다란 달은 대체 어떻게 두둥실 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실제 뉴턴이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달이 떠 있는 이 신비로운 마법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게 되었을까요? 한번 뉴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아주 간단한 상상 속의 실험, 즉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일단 높은 산이 하나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대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히 화약을 넣은 다음 대포를 빵 발사하죠. 만약 대포알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면 이 대포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산기슭 바로 앞에 콩 하고 떨어질 겁니다. 만약 대포알의 발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아까보단 조금 더 멀리 날아가겠죠. 더 강하게 대포알을 발사한다면 역시 더 먼 거리까지 날아가게 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야기에는 한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래 지평선이 마냥 평평하지만은 않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 지구는 둥근 공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 표면에 볼록 솟아있는 산 꼭대기에서 대포알을 쏘는 이 사고 실험을 만약 지구 바깥 먼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멀리서 봤을 때 동그란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위에 하나의 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점점 속도를 올려가면서 대포알을 발사하는 거죠. 이렇게 쭉 속도를 높이다 보면 언젠간 너무 속도가 빨라진 나머지 영원히 땅에 닿지 못한 채 공중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뉴턴은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되죠. 뉴턴이 했던 간단한 수학적인 계산을 제가 한번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땅에 떨어진 사과를 들고 달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 중력 때문에 사과는 처음에는 느리게 떨어지다가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아래로 꽝 하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뉴턴은 사과와 똑같은 높이에 떠 있던 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산해 본 결과 사과가 떨어질 때와 같은 정도로 높이가 쭉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뉴턴은 아주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과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과 이 달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은 본질적으로 똑같이 작용하는구나. 즉, 지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구의 중력이든 아니면 지구 주변 우주 전체를 붙잡고 있는 우주의 중력이든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으로 대변되는 이 과학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본다면 단순히 중력을 발견했다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지구의 물리학과 그리고 우주, 천상계의 물리학이 하나의 물리학으로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 과학혁명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놀라운 통찰을 통해서 뉴턴은 달을 비롯한 천체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래전 달은 어떤 신비로운 부력, 양력 같은 힘을 받고 두둥실 떠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달도 그저 평범한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너무나 먼 거리에서 큰 궤도를 그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 보니까 영원히 지구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 거죠. 즉 다르게 말하면 궤도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자유낙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개드렸던 이 뉴턴의 대포알 실험은 뉴턴이 남긴 물리학계의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린키피아에 집필된 내용입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뉴턴은 무려 400년도 더 전에 지구 주변에 어떻게 해야 인공적인 물체를 띄어 올리고 궤도 운동을 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인공위성과 같은 물체들이 이 뉴턴의 발견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지구 혹은 태양, 어떤 천체의 중력을 최소한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최소한의 속도를 물리학에선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때 그 막대한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지구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탈출 속도 이상으로 더 빠르게 속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됐든 다 지구 바깥으로 날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천문학이라는 거대한 자연과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일상에 도움을 주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뉴턴의 발견이 보여주는 사례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뉴턴은 그 옛날 400년 전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다른 대륙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해야 라이브로 볼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완전 지극히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진 거죠. 왜 어째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지만 달은 하늘에 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쓸데없어 보이는 자연에 대한 질문이 결국에는 400년이 지나서 우리 인류에게 아주 실용적인 분야로 발전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공위성 이야기를 짧게 해봤으니까 좀 더 극단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구보다 더 중력이 강한 존재가 있다면 그 강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탈출 속도 역시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듯이 우주에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속도의 한계가 있죠.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빛의 속도는 그 무엇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일종의 우주에 정의된 제한 속도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다면, 즉 그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탈출 속도가 무려 광속을 넘게 된다면 우린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빛을 내지 않는 어둠 속의 천체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를 우주,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도는 아주 육중하고 밀도가 높은 천체란 뜻에서 마초, 매시브 헤일로 컴팩트 오브젝트, 줄여서 마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블랙홀로 대변되는 마초들이 아마 우리가 우주에서 아직 정체를 밝히지 못한 어둠 속의 질량, 암흑물질의 주류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초만으론 우리가 기대했던 전체 암흑물질의 양을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관측에 따르면 암흑물질 중에서 마초가 채울 수 있는 그 질량은 겨우 1에서 2%에 불과하죠. 따라서 여전히 블랙홀은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 암흑물질의 비밀은 밝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숨어서 빛조차 내어주지 않는, 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의 존재를 대체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블랙홀의 아주 극단적인 중력에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우주 공간을 떠돌던 어떤 떠돌이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당연히 평범한 별과 달리 스스로 빛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우주 공간에 그냥 블랙홀이 떠 있다면 우린 그 블랙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블랙홀은 그 막대한 중력으로 주변의 많은 별과 가스 물질을 집어삼키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높은 속도로 붙잡힌 채 블랙홀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물질의 원반을 천문학에선 강착 원반, 어크리션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강착 원반은 어지간한 별 표면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뜨겁게 달궈지죠. 따라서 블랙홀 자체는 거의 점에 가깝게 뭉쳐서 빛을 토해내고 있지 않지만, 블랙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도넛 형태의 강착 원반은 매우 밝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착 원반을 만약 관측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은 매우 극단적이고 강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죠. 따라서 자신의 뒤에서 날아가는 빗줄기조차 거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날아오게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한다라고 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르죠. 자, 만약에 아주 작은 초고밀도 코딱지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이 밝게 빛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강착 원반을 관측하는 거죠. 만약 블랙홀 주변에 시공간이 왜곡되지 않고 아주 극단적인 중력 렌즈가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린 그냥 평범하게 안 보이는 블랙홀 주변을 도넛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밝게 빛나는 고리, 강착 원반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토성에서 토성의 몸통만 쏙 빼고 고리만 남아있는 모습처럼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력 렌즈 효과가 함께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벌어지게 되냐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중력이 빛의 경로를 휘어놓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보여선 안 되는 그 강착 원반의 고리 부분의 빛이 위쪽으로 한번 휘어지고 아래쪽으로도 한번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유하자면 고리 위에도 일종의 머리띠 같은 허상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에도 턱받이 같은 허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위아래 반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고리의 모습은 동일한 뒤쪽에 숨어있는 고리 일부분의 빛이 두 쪽으로 왜곡이 되어서 만들어진 동일한 부분의 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 블랙홀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어딘가 익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블랙홀이 주연이었던 유명한 SF 영화 있죠.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그 블랙홀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영화에서 표현했던 블랙홀의 모습이 단순히 검은 구멍 주변에 빛의 고리가 맴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위쪽으로도 일부 빛이 왜곡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일부 빛이 왜곡이 된 이런 독특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나중에 다시 영화를 보게 되신다면 왜 영화 속 블랙홀이 저런 모양이었는지 이제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중력 렌즈를 통해서 블랙홀의 앞통수, 옆통수, 그리고 뒤통수까지 모든 방향의 얼굴을 한 화폭에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큐비즘을 대표했던 화가죠. 피카소의 작품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있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블랙홀들의 모습은 중력이라는 붓을 통해 그려낸 시공간의 일그러진 효과, 우리가 동시에 여러 방향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시공간의 입체파, 큐비즘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터스텔라 영화가 등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2019년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보시면 가운데 검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블랙홀은 아마 그 구멍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자체는 강한 중력으로 빛을 토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쓰더라도 블랙홀 자체의 모습을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공개되었던 이 빨간 도넛 모양의 사진 역시 엄밀하게 본다면 블랙홀 자체의 사진을 찍었다기보단 블랙홀의 강한 중력 때문에 주변에 일그러진 빛의 허상, 빛의 그림자를 봤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린 비록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아마 블랙홀이란 괴물 자체의 목구멍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 입술 자국까지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은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우주에는 블랙홀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블랙홀의 탄생 과정은 오래전 아주 무거운 별이 강력한 초신성 폭발과 함께 빵 터지면서 가운데 남긴 아주 높게 응축된 찌꺼기가 블랙홀일 것이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블랙홀 중에서 이건 하나의 종류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크게 질량의 규모에 따라서 블랙홀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껏 해봤자 태양 질량의 10배, 20배 정도로 그리 무겁지 않은 질량의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블랙홀을 별 수준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별 질량,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이것 말고 훨씬 더 압도적인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억 배에 이르는 훨씬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 슈퍼 매시브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천문학자들은 별 질량 블랙홀의 탄생 과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 이 압도적으로 무거운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흔히 별이 터지고 죽어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별의 죽음의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보통 우주에서 탄생하는 별들은 우주의 가장 흔한 성분이 수소와 헬륨이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선 보통 수소와 헬륨으로만 뭉쳐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벼운 원소를 열심히 태우고 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보다 무거운 헬륨 찌꺼기를 중심에 쌓아두고요. 또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 산소, 질소, 규소, 마그네슘, 철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꾸준히 중심부에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기율표에서 가장 안정적인 철 원소가 중심부에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별은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 작동하고 있던 핵융합 엔진이 모두 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까지 별은 자신의 육중한 중력에 대항해서 안에서 돌아가는 뜨거운 핵융합 반응의 열 압력으로 열심히 붕괴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중력이 압도하게 되면서 압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별은 통째로 와르르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차례 붕괴했던 별이 다시 반동이 되어서 빠르게 튀어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보게 되는 별의 폭발을 우리가 흔히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의 폭발과 관련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통 별의 폭발을 가만히 있던 별이 폭탄 터지듯이 안에서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서 터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붕괴했던 별이 그 반동으로 사방으로 물질을 튕겨 내보내는 과정, 그것이 실제 별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별이 터지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땅땅한 높은 밀도의 찌꺼기는 사실 블랙홀이 아닙니다. 바로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찌꺼기인데요. 너무나 높은 밀도로 별 내부를 짓이기고 있다 보니까 평범한 원자를 이루고 있던 플러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완전 엉겨붙고 농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띠고 있던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던 중성자가 하나로 반죽이 되었으니까 전기적으로 완전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즉 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이 폭발을 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높은 밀도의 찌꺼기는 오로지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별, 중성자별이 되는 거죠. 특히 중성자별 같은 경우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빠르게 붕괴하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 스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별 주변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을 따라서 별 표면에 있던 물질들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분출되는 에너지 Z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지구도 그렇지만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 그리고 실제 자전하는 자전축의 북극과 남극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약간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크게 어긋나 있을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성질의 중성자 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전하는 방향과 약간 어긋난 채로 에너지 제트를 토해내고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에너지 제트가 날아오는 방향이 약간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일종의 등대 불빛처럼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펄스 신호를 내보내면서 돌고 있는 별을 우리가 천문학에선 펄사라고 부르죠. 이런 펄사를 처음으로 관측했던 천문학자들은 그 안에서 수밀리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간격으로 전파 신호가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별이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 죽음을 맞이하는지, 블랙홀이 미처 되지 못한 별들이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을 하게 되면 중성자 별까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막대한 중력으로 폭발조차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붕괴하고 짓이겨져 버리면 그 경우에 바로 블랙홀이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폭발은 할 수 있는 별의 죽음의 경우에는 중성자 별까지 만들고 마무리가 되지만 폭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한 중력으로 순식간에 중력 붕괴를 하게 되면 바로 그 경우에만 블랙홀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별의 최후,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얼마나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별에 가서 한 스푼 그 별의 물질을 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평범한 태양 같은 별이라면 한 스푼을 퍼 올렸을 때 그 한 숟가락의 질량이 2kg 정도입니다. 꽤 밀도가 높죠. 하지만 방금 소개해드렸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성자별에 가서 한 숟가락 별을 퍼 올린다면 그 한 숟가락의 질량만 10억 톤에 달해요. 만약 블랙홀에 가서 블랙홀 한 숟가락을 퍼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 질량은 수십억 톤에 달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아주 높은 밀도로 좁은 부피 안에 꽝꽝 뭉쳐 있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중력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력이 강한 블랙홀이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흔적들 중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마치 물살처럼 출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과 같은 천체가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주 공간을 떠돌고 또 블랙홀이 서로 궤도를 돌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일종의 중력의 물살을 퍼뜨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것을 중력의 파도,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력파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오랫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 중력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발견들이 하나 둘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자별, 위아래로 에너지 제트를 토해내고 있는 펄사를 가지고 이 중력파의 존재를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펄사가 혼자 있지 않고 주변에 다른 별과 함께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별이 우주 시공간에서 함께 요동치고 궤도를 돌면서 조금씩 에너지를 사방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파된 에너지는 중력파라는 물결의 형태로 우주 시공간을 타고 전달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점차 에너지를 잃게 된 이 동반성과 펄사는 조금씩 궤도가 변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전파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이 펄사의 공전 주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델은 정확하게 중력파를 통한 에너지 손실을 적용했을 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두 명의 천문학자들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중성자별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중력을 행사하고 있는 블랙홀 정도라면 훨씬 더 강한 버전의 중력파를 직접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 공간의 물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우주 부표를 띄우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주 먼 태평양 한가운데 덩치가 큰 상어 두 마리가 서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잔잔한 바다라면 그 상어 두 마리가 춤을 추면서 퍼져나간 물살을 우리가 예리하게 감지할 수도 있겠죠.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살은 점점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떨릴 수 있는 그런 우주 부표가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주 멀리 수억 광년 거리에 두 개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곁을 맴돌면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때 사방으로 퍼져나간 중력파를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물리학자들은 미국 대륙 동쪽과 서쪽 두 곳에 거대한 4km 길이의 우주 부표를 짓게 됩니다. 이 우주 부표를 중력파 검출기라고 해서 라이고라고 부르는데요. 잠깐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기다란 4km의 길이를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매끈한 거울 장치가 있죠. 만약 중력파가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서 이 검출기도 약간 출렁이게 되고 레이저가 날아가는 경로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 각각의 니은자 방향으로 날아갔던 두 레이저 빗줄기의 파형에 약간의 어긋남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만약 중력파가 출렁이지 않았다면 모두 정확히 똑같은 거리를 날아온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파형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한쪽 방향으로 중력파가 출렁거렸고 그래서 길이의 변화가 생겼다면 우린 그 두 가지의 빗줄기를 확인했을 때 파형에서 일종의 어긋남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떨리고 있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우주 전역에 퍼뜨렸던 중력파를 실제로 검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검출에 성공했던 이 중력파는 태양 질량의 2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의 곁을 맴돌다가 꽝 합쳐지면서 일부 질량이 사라지고 그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 형태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해보면 당시 중력파가 퍼져나갔던 그 시점에 우리 지구 전체도 우주식 공간과 함께 출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위에 올라탄 채 미처 느끼지 못했겠지만 당시 중력파 검출기가 모두 출렁이면서 중력파가 검출되었던 그 순간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함께 잠깐 키가 작아지고 커지는 그런 미세한 떨림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고전적인 전자기파, 가시광선, 전파, 적외선, 자외선 이런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빛뿐 아니라 우주식 공간을 타고 전달되는 중력파라는 에너지의 형태로도 우주를 감시하고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인류는 블랙홀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또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하고 우리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과연 알아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정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